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조금 독특한 이름의 공원이 있는데요. 바로 미나토구에 위치한 이탈리아 공원이에요. 아니, 일본의 이탈리아 공원? 이게 좀 신기하죠? 사실 이 두 나라가 꽤 오랜 기간 외교적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2001년 이탈리인 재팬이라는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가 개최됐는데 이걸 기념하려고 이탈리아 정부가 이 공원을 직접 설계하고 또 조형물을 선물하면서 생기게 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우정을 기리기 위한 곳인 거죠. 여기가 규모가 막 엄청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좀 예쁜 정원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인지 위치가 번화가인데도 막 엄청 붐비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8일, 이탈리아 공원 관리인이 평소처럼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옆에 흙 사이로 뭔가 좀 낯선 물건이 보여요. 보니까 쇼핑백이 얕게 땅에 묻혀 있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치우려고 그걸 주워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안에 물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쇼핑백 내부를 확인한 관리인은 충격에 얼어붙고 말아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정말 갓 태어난 걸로 보이는 아기의 시신이었어요.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평화롭던 공원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고 수사가 곧장 시작돼요. 사망한 아기는 아직 탯줄이 붙어있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상황이었어요. 신생아다 보니까 당연히 신원 파악도 힘들었죠. 게다가 시신 발견 현장은 엄청 붐비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알아내긴 너무나 어려웠죠. 결국 경찰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 발견인 전후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원에 드나든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적을 모조리 추적했습니다. 끝도 없는 추적 속에서 마침내 수상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 여성으로 아기의 시신이 담겨있던 것과 똑같은 쇼핑백을 들고 공원에 들어가더라고요.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녀가 공원에 들어온 장면만 있을 뿐 또 그 이후 행적은 또다시 미궁이었거든요. 경찰은 도쿄 전역의 보안 카메라를 하나하나 다시 뒤졌고 꼬박 1년이 지난 2020년 11월이 되어서야 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타이 사유리로 당시 23살이었어요. 그녀는 도쿄에서 무려 400km가 떨어진 고베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랑 맞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에 도쿄에 잠깐 들렀다가 곧바로 고향 고베로 돌아간 거더라고요. 도쿄에서 고베까지 쭉 행적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추적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된 사유리는 순순히 자기가 아기의 엄마라는 사실과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 범인 사유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녀는 1997년 고베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자라났어요. 어렸을 적에는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막 엄청 큰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정도였어요. 특히 디지털 시계는 아예 읽지를 못했대요. 그럼 교우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따돌림을 당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엄청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애초에 또래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법을 아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랄까 좀 자잘한 부분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아이였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막 엄청 사고를 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유리의 부모님은 딸의 문제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가 공부머리가 좀 없나 보다.
책 좀 많이 읽어라 잔소리하는 정도였죠. 다행히 별탈 없이 초등학교는 졸업하게 돼요. 중고등학생 때는 배구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좀 활기도 찾고 학교에 나름 적응을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된 사유리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용돈벌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가 선택한 건 술집 점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서버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 접대하는 그런 술집이었다고 해요. 물론 다른 알바에 비하면 시급이 셌겠죠. 근데 부모님이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유리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체 굳이 왜 접대 일을 하려고 한 걸까요? 네, 그 이유가 좀 기가 막혀요.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에 전혀 공감이 안 돼서. 이게 이유래요. 알고 보니까 당시 사유리는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성이라는 존재에 끌리는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았었고, 남자한테 호감을 가진다는 감정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면 많은 남자들을 만날 거고, 그러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이유죠. 성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남들과는 좀 다른 계기로 술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긴 했는데 여기서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많을 때는 300만 원도 벌었다고 합니다. 알바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유리는 당시 아이돌 덕질에 푹 빠져 있었었고 그때 번 돈을 거의 다 이 덕질에 다 써버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성형에도 꽤나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딸이 뭐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돈은 펑펑 쓰고 허구한 날 성형까지 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좀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학교에서 개최한 하와이 한 달 단기 유학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사유리는 여기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운 꿈도 갖게 됐죠. 그녀는 승무원이나 호텔리어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원만 하면 착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풀리더라고요. 지원서를 넣은 회사만 40군데 이상이었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싹 다 떨어진 데에는 사유리만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의 입사 지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합친 형태로 이렇게 다 질의응답 같이 작성하게 되거든요. 네, 지원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질문도 다 다르고 뭐 이것저것 작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유리는 서류의 빈칸을 거의 채우지 못한 상태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아니, 꽉꽉 채워도 이거 붙을까 말까인데 다 비워두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뭐 이력서 보기나 했겠어요? 다 탈락시켰던 거죠. 그럼 사유리는 왜 지원서를 다 채우지도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였어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비워뒀던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사유리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좀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유리는 스스로 탈락의 원인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이 취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좀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유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취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학창시절에는 맨날 혼만 내던 부모님이 취업 활동 시작하니까 나한테 화도 안 내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나 진짜 힘내야지. 취준에 더 몰두합니다.
근데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유리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름도 모르는 술집의 손님이었고요. 사실 그녀의 임신을 먼저 눈치챈 건 어머니였어요. 직접 딸에게 테스트기를 사다 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유리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죠. 이게 취업 활동에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기는 해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나 음성이었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확실히 확인하자면서 아예 산부인과 예약을 잡아줍니다. 결국 홀로 산부인과로 향한 사유리는 임신 사실을 확인받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낙태가 가능한 22주는 훌쩍 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녀에게 선택지는 출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유리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산부인과에 오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근데 병원에 안 온다고 해서 임신이 없던 일이 되나요? 어쨌든 엄마한테는 그냥 내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찼을 뿐이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취업 활동을 이어가요. 그리고 2019년 11월 3일 드디어 처음으로 서류 합격을 하면서 면접이 잡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도쿄에 있었거든요. 바로 비행기 타고 도쿄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출발 당일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걸 어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고통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향했죠. 작은 화장실 한켠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사유리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딱 켠 순간 아기가 있으면 취업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요. 그 순간 마치 사유리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사유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진짜 시끄러워. 압박감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휴지를 뜯어서 아이의 입에 쑤셔 넣습니다. 어떻게든 울음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린 아이 입에 그 휴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고 이어서 움직임마저 멈추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아기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사유리는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대충 아이의 시신을 담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 후에 그녀가 향한 곳은 공항 카페였어요. 애플파이와 초콜릿 스무디를 주문해 놓고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렸죠. 고생한 나 자신한테 주는 포상. 방금 전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남긴 글이라고는 정말 믿기 힘들죠. 그렇게 디저트 맛있게 먹고 이후 사유리는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곤 시신을 묻을 장소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죠.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으니까 아이도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섬뜩할 만큼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탈리아 공원을 찾았고 다음 날에 면접이 있으니까 오늘 밤 처리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곧장 시신이 든 쇼핑백을 챙겨서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원 구석에 아이의 시신을 쇼핑백째 그냥 얕게 묶고 그 위에 나무 막대기 하나 딱 꽂아두고 그러고 떠나버려요. 다음날 사유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배가 쏙 들어갔다면서 해맑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1월 8일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경찰이 사유리에게 도달했을 때 그녀는 결국 승무원도 호텔리어도 되지 못한 채
고베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유리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아이가 있으면 돈도 들고 남들보다 취업도 늦어지니까 그러면 또 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냥 애를 없애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동기죠. 그리고 자수할 생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는 자수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라는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기도 해요. 결국 수사팀은 그녀의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유리의 IQ는 74로 경계선 지능이었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녀가 사회생활 중에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자주 막혔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사유리의 재판이 열렸어요. 변호인은 피고가 낮은 지능에 더불어서 부모조차 딸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관심을 못했다며 그와 동시에 임신을 털어놓을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다 선처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검찰은 정반대의 시각을 내놔요. 지능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임신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상담을 한다는 이런 상식적인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유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최종 진술에서 사유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본인이 저지른 일을 똑바로 마주보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생명의 소중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어요. 취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유리는 즉각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형은 확정돼요.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이제야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절대로 사유리의 범행이 오로지 이 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경계선 지능이신 분들이 이런 일을 벌이진 않잖아요. 다만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또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오늘의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16년 11월 22일 유타주 법정에 한 노인이 들어와. 볼품없이 마른 몸에 좀 지쳐 보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 정체가 충격적이야. 46년 전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 이 오랜 시간 끝에 사건이 해결된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를 위한 어린 소녀의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 1970년 7월 30일 미국 유타주 프라이스에 살던 4살 하이디 존스는 평소같이 아침 7시쯤 일어났어. 하이디의 엄마 로레타 존스와 단 둘이 살고 있었거든. 로레타는 딸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줬다고 해. 덕분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고 평소에 하이디가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면 몰래 나가서 엄마 깜짝 놀래키곤 했었거든. 근데 지금 밖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자기가 먼저 일어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놀래키기 전에 바깥 상황 좀 보려고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지. 근데 밖에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사방에 피가 막 흩뿌려져 있고 소파 앞에는 피 웅덩이가 있는 데다가 그 중간에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어. 깜짝 놀란 하이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일요일 아침 7시 6분에 시작하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날은 어린 하이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 하이디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가.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잖아.
우선은 어른을 찾아야 됐지.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하던 이웃집 오빠를 발견했고 막 달려가서 울면서 엄마가 죽은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돼. 그는 깜짝 놀라서 우선 하이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호를 하고 로레타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어.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하이디의 어머니 로레타는 이미 사망한 상태야. 그녀는 거실 소파와 커피 테이블 사이에 엎드린 상태로 살해당했는데 상태가 심각해. 등과 가슴에 자상이 3군데가 남아있고 목에는 무려 14군데나 남아있는 거야. 게다가 발견 당시 그녀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반바지와 속옷은 잘려진 채 옆에 버려져 있더라고. 그녀의 몸에는 누군가의 정액이 발견돼. 이게 너무나 끔찍하지만 사실 또 증거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 당시에는 DNA 기술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었다고 해. 근데 이 사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 우선 범인이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없더라고. 그러면 혹시 면식범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사망 시간으로 미뤄봐서는 늦은 밤에 온 걸로 추정됐거든. 그럼 둘이 꽤 가까웠던 사이로 보이지. 두 번째로는 로레타의 몸에서 방어운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아니, 보통 칼로 공격당하면 방어를 한다거나 저항을 하면서 손이나 팔에 되게 상처가 많이 남거든?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라도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 완전히 막다른 길을 다다른 거지. 근데 이때 하이디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게 돼. 어떤 남자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었대. 심지어 그 남자 이름도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바로 토마스. 경찰은 토마스라는 남자를 정확히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로레타의 일기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로레타는 매일같이 일기를 적었다고 해. 그리고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니까 분명 이 일기 안에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리고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어. 그는 바로 토마스 에글리. 로레타가 2달 전에 만나기 시작했더라고. 근데 아직 로레타 사건이랑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 경찰이 토마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납치미수 사건을 벌였더라고. 10살 로리 페넬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애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놀란 로리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반항했고 결국 그 남자는 아이를 두고 도망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토마스였던 거지.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 도주를 못하게 하려고 체포라도 하자 싶어서 납치미수 사건으로 잡아왔어.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스에 관련한 수사를 이어갔고. 근데 토마스가 말하길 자기는 억울하대. 그날 그 동네에 갔던 거는 맞는데 그냥 좀 돌아다니다가 술집에 가 있었다. 그 술집이 자기 기억할 거다. 이러는 거지. 근데 진짜로 술집 주인이 토마스가 자기 가게에 왔던 걸 기억했대. 근데 사실 좀 이게 알리바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그날 토마스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뭔가 되게 긴장한 것 같았고 셔츠에 무슨 붉은 반점 같은 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토마스한테 말해서 그날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고 했지? 그래서 토마스가 그걸 제출했어. 그날 입었던 옷이랑 모자를 이렇게 가져다 준 거지. 근데 거기 안에서 또 따로 혈흔이나 이상한 게 나오질 않는 거야. 결국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허무하게 풀려나고 말아. 한편 하이디는 매일 밤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됐어.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가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빼앗아 버릴 것 같았거든. 너무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겪은 거잖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15년을 공포 속에서 보냈고 하이디는 성인이 됐어. 그리고 대학교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돼. 하이디는 이때 성인이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의 응어리를 풀어내기로 결심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였지. 사건 재조사를 위해서 막 당국에 편지도 써보고 시위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 거절당했다고 해. 결국 조사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무려 사건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나게 돼. 그러던 2006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이디는 유타주로 다시 돌아왔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을 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때 4살 어린아이는 아니었지. 어머니 사건 재주사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 먹은 거야. 저번처럼 편지 쓰고 시위하고 이런 요구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와중에 하이디 눈에 한 SNS 게시물이 들어왔지. 그건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던 데이비드 블로어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 하이디는 친구 데이비드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고 36년 동안 모아둔 어머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들고 찾아갔어. 데이비드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사건 당일 기억도 들려줬지. 근데 사실 데이비드가 이제 막 경찰이 된 거잖아. 그래서 살인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간 고통받았을 하이디를 위해서 2009년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돼. 근데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 아무래도 거의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기록부터 증거가 거의 다 소실된 상태였던 거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거지. 이때 하이디의 증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작해보기로 해. 그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지. 이게 아무래도 예전 일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예전 토마스의 여자친구를 알아낼 수 있었어.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을 듣게 됐지. 7월 5일, 그러니까 로레타가 살해당했던 그 사건 당일 밤 토마스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옷을 다 입고 샤워를 하더라. 그리고 다음날 빨래방에 간다고 그날 입었던 옷을 다 챙겨가더니 갑자기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옷을 잃어버렸대.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토마스의 전 직장 상사가 그날 빨래방에서 우연히 토마스를 마주쳤는데 그때 빨래방에서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무슨 옷을 태우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그럼 그때 태우던 옷이 사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 아니야? 그럼 그때 옷을 태워버렸으면 경찰한테 제출했던 옷은 다른 옷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옷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토마스가 로레타를 살해했다는 그 정황들이 밝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거지. 그 40년 전이랑 변한 게 없는 거야.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로레타 시신을 재부검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이게 거의 40년이 지났고 시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1%도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할머니가 딸 무덤 재발굴을 반대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멈추게 돼.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한참 흘러서 2015년이야. 이때 조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이디가 어머니 시신 발굴을 허락하게 됐던 거야. 2016년 7월, 드디어 부검을 위해 무덤을 다시 열게 돼. 당시 하이디는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 라면서 직접 삽을 들고 앞에 나서기도 했지. 하지만 관과 시신은 이미 땅속 수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결국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 근데 이때 그 수사 돕던 형사 친구 기억나지? 데이비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시신 발굴 현장을 공개했고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공표를 한 거지. 이걸로 범인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로레타 사건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보 전화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보가 하나 있었어. 제보자는 바로 리사 카터. 대학생 때 로레타 부모님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야. 자기가 사실 사건 현장에서 다잉 메시지를 봤다는 거지. 게다가
그건 범인의 이름이었었대. 이거 대박 증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4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또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게 풀릴 듯 말 듯 너무 답답하지? 이때 하이디 머릿속을 스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 그건 하이디가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누가 찍어줬는지 그리고 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고 해. 옛날 앨범을 뒤지고 뒤져서 결국 그 사진을 찾아냈고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그걸 보고 거의 환호성을 지르게 돼. 그게 왠 줄 알아? 자, 바로 이 사진이 그때 그 사진이거든? 하이디가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P자국 그리고 거기에 알파벳 보이지? T랑 O 또렷이 남아있잖아. 진짜 대박인 거지. 이때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리사가 로레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서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토마스 옆집에서 살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접근을 해서 자백을 받아보겠다고 한 거지. 그때부터 몇 주 동안 토마스 집에 들러서 대화를 나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게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되게 외로워하던 토마스는 자기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준 리사를 믿고 의지하게 됐어. 이때 리사가 로레타 사건을 은연중에 언급하면서 경찰들이 뭔가 증거를 잡았다는 것 같다 라고 넌저시 이야기를 꺼냈지. 이때 토마스가 DNA 증거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래. 이 얘기를 듣고 얘가 범인이구나 라고 확신했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지. 결국 토마스는 경찰들에게 살인 자백을 자기가 할 테니까 강간 혐의는 취하해달라면서 거래를 하더라고. 맞아. 로레타를 살해했던 범인은 토마스가 맞았던 거야. 사건의 발달은 40년 전 토마스와 로레타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였어. 이때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는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곧 연인이 됐다고 해. 근데 아까 전에 토마스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다리였던 거지. 사건이 있던 7월 5일 밤 토마스는 로레타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나 봐. 근데 딸 하이디가 방에서 자고 있잖아. 로레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토마스는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야. 순간 열이 확 받았고 로레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져왔던 작은 칼을 꺼내들게 돼.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마구 찌르기 시작했지. 첫 공격 후에 로레타는 소파 앞으로 쓰러졌고 그 뒤에서 잔인하게 그녀의 목을 그었던 거야. 이후 그녀가 죽어가는 사이에 성폭행까지 했다고 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칼로 몇 번 더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후에야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근데 로레타의 시신에서 방어운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 기억나? 그녀는 사건 당시 저항도 하지 않고 작은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고 해. 그게 사실 딸 하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싸우는 소리나 또 비명 소리가 나오면 아이가 잠에 깰 거잖아? 그리고 거실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의 딸마저 살해당할까봐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홀로 감내했던 거야. 딸을 지켜내고자 했던 의지로 하이디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2016년 11월 22일, 46년 만에 로레타 사건 재판이 열리게 돼. 76세던 토마스 이글리는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 솔직히 이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너무 노쇠하기도 했고 일단 잡힌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 이제는 50대가 돼버린 4살의 하이디는 모든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고 마침내 범인이 형을 선고받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 하이디는 어머니가 죽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유일한 가족이자 어머니를 잃고 공포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토마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져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길 바란다고 했지. 이 얘기만 들어도 하이디가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았는지 느껴지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46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한 하이디. 그녀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야. 로제타가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